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 팔아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을 2022년 4월 5주차 핵심 뉴스들을 모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문 북한으로 갑니다. 첫째, 27일 수요일 김정은 핵 선제 공격 가능성 발언입니다.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일 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대 연설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핵 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선제 공격 차원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해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갑니다. 첫째, 26일 화요일 미 국무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방문 소식입니다. 24일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90여 분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와 15개 협력국에 총 7억 1,300만 달러의 해외 군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억 2,200만 달러가 우크라이나에 할당됩니다. 이번 지원은 최초로 물품 지원이 아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27일 수요일 러시아의 핵전쟁 3차 대전 발언 기사입니다. 25일 러시아 외교장관이 러시아 국영 채널을 통해 핵전쟁을 비롯한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이 심각하고 실제한다. 이는 서방 탓이다. 현재 핵전쟁 위협은 실제하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한 나토는 사실상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 이런 무기는 러시아군의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미 합참의장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셋째, 28일 목요일 폴란드 불가리아 가스 공급 중단입니다. 27일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루브라 가스 결제 문제로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갈등을 벌이는 중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전체 가스 수요 중 40% 이상을, 불가리아는 7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브라로 대금을 지불한 유럽 기업은 4곳입니다. 넷째, 28일 마리우폴 세 번째 집단 매장지 기사입니다. 26일 미국 위성사진 업체를 통해 마리우폴에서 약 8km 떨어진 마을 스타리크림의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 근처 집단 매장지가 발견된 것은 세 번째이며 마리우폴은 최대 2만여 명의 민간인이 러시아 군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29일 금요일 유엔 총장 키이우 방문 소식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2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전쟁을 막고 종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됐다. 연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전쟁은 터무니없는 것이자 악 그 자체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항의하듯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무총장의 회담이 끝난 직후 키이우 시내에 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25층 주거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1층과 2층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최소 1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것은 유엔과 그 조직이 대표하는 모든 것을 모욕하려는 러시아 지도부의 태도를 보여준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중국으로 갑니다. 첫째, 27일 수요일 베이징 전수조사 기사입니다. 지난 22일 이후 25일까지 수도 베이징 누적 감염자는 103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베이징 시민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약 90%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이번 검사 대상이며 상하이 사태와 달리 발빠르게 전수조사를 거쳐 베이징의 도시 봉쇄는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첫째, 25일 월요일 일본 관광선 침몰 보도입니다. 23일 오후 1시 13분경 홋카이도 북쪽 시레토쿠 반도 앞바다에서 19톤 규모 관광선 가즈 1호 침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원 65명의 소형 관광선엔 당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승객 24명과 54세 선장 등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구출한 승객 10명도 저체온증으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실종 상태이지만 사고 해역의 수온은 4도 정도로 매우 차가워 생존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선 업체 관계자는 선장에게 날씨가 악화될 것을 이유로 출항을 말렸던 걸로 인터뷰하였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프랑스로 갑니다. 첫째, 26일 화요일 프랑스 대통령 재선 소식입니다. 24일 중도 성향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당초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프랑스 여론은 좋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41.5%를 얻은 극우 진영 르펜 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우려한 국민들이 마크롱에 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은 2002년 이후 20년여 만에 연임에 성공한 프랑스 지도자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독일로 갑니다. 첫째, 28일 목요일자 독일 우크라이나의 중화기 무기 지원 소식입니다. 26일 독일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자주대공포 약 50대를 지원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분쟁 지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깬 것입니다. 국제부문에 이어 코로나 부문입니다. 첫째, 25일 월요일 실내 취식 금지 조치
해제입니다.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온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오락실, 영화관 등 실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일부 거리 제한 아래 시식과 시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식 때만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는 정책과는 달리 상시 마스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여 여러 해프닝이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부문에 이어 정치 부문입니다. 첫째, 25일 월요일 지방선거 사상 최초 10대 출마자 소식입니다. 오는 6일 지방선거에는 처음으로 10대 출마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총선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10대 출마자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는 모두 3명입니다. 둘째, 25일 월요일 대통령 새 관저 외교부 공관 채택 소식입니다. 윤 당선인이 관저를 외교부 공관으로 발표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서울 별관 관사에 비해 외교부 공관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에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상태입니다. 셋째, 26일 화요일 한일정책협의 대표단 기사입니다. 윤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25일 일본 주요 부처 장관과 연쇄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우호적인 발언들은 이어갔지만 일본 측은 한국의 WTO 제소를 취하하며 돌아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주일 미국 대사가 23일 새로운 우정에 근거한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을 압박한 것이 이번 회동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넷째, 27일 수요일 OECD 검수완박 비판입니다. OECD 산하 반부패 대응 기구 워킹그룹 의장이 검수완박 시 한국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의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28일 목요일 선관위 국민투표법 헌법 불합치입니다. 검수완박에 관한 여야의 공방 중 국민투표법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재외국민투표임명부 작성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가 난 상태입니다. 따라 18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진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14년 이후 여야의 다툼으로 국민투표법은 뒤로 미뤄져 개정되지 않아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서도 국민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의 모습이 비춰지는 상태입니다. 이번엔 경제 부문입니다. 첫째, 28일 화요일 중국 냉동수산물 수입 일주일 중단입니다.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동농월 외부 포장 샘플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주일간 한국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 방역당국이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공표한 것과 더불어 이번 조치로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산 물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이 감염 전파원으로 한국을 특정해 발표하는 것에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둘째, 27일 수요일 5년 만에 중국 게임 시장 첫 정식 출시 소식입니다. 26일 펄어비스 주력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이 한국 게임의 시장 출시를 막은 지 5년 만입니다. 세 번째, 27일 수요일 머스크 트위터 인수입니다. 25일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트위터를 총 44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줄곧 강조한 머스크가 어떻게 트위터를 운영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머스크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차단, 트윗 삭제, 계정 영구 금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위터 전체 수익 중 90%인 광고 수익을 점차 없애고 다른 수입 구조를 생각하고 있으며 스팸봇을 없애고 게시물 길이 한도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위터로 여러 발언을 하던 머스크가 어떤 식으로 트위터를 이용할지에 대한 주목도 끌리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29일 금요일 플랫폼 노동자 개인 사업자 소식입니다. 세정 당국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사업소득을 신고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 용역 소득자 일부는 자동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법상 규정이 필요했을 뿐 논란이 되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향후 법적 논쟁에서 국세청의 해석이 하나의 잣대로 판단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제부문 다음으로 사회부문입니다. 첫째, 25일 월요일 만 7세 아동수당입니다. 이달부터 만 7세 아이도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상태입니다. 둘째, 26일 화요일 타령 해병 체포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참여하겠다며 지난달 해외로 군무 이탈한 A 일병이 25일 귀국 조치 후 체포되었습니다. 수사단은 향후 군무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3일 새벽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락이 끊긴 A 일병은 지인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셋째, 26일 화요일 동물보호법 개정입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특정 조건에서 인수할 수 있으며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제도 도입됩니다. 이는 모두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24년부터는 맹견 사육의 경우 허가 제도 도입됩니다. 넷째 26일 화요일 부모 찬스 논문 대입 활용 입학 취소입니다. 25일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자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 1033건 중 96건이 미성년자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연루된 인원은 교원 69명, 미성년자 82명이며 상당수 높은 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원 69명 중 중징계는 3명, 경징계는 7명, 57명은 주의 경고 처분뿐이었으며 2명은 퇴직자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82명 중 해외 대학엔 36명, 국내 대학엔 46명이 진학하여 해외 대학 진학자는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내 대학 진학자 중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10명으로 이 중 5명만 입학에 취소되었습니다. 남은 5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학적을 유지합니다. 대학도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지켰습니다. 다섯 번째 28일 목요일 NFT 악용 사기 국내 첫 적발입니다. 27일 경찰은 고양이 캐릭터를 대체 불가 토큰 거래소에 등록하고 투자 사기를 벌인 주범 A씨와 공범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 캐릭터 NFT 1만 개를 유명 거래소에 등록해 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NFT 보유량에 따라 가상화폐 교환 토큰을 매일 지급하겠다며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 약 300여 명이 모두 2억 7천만 원을 주고 해당 상품 5천 개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명 러그풀 사기를 벌였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NFT를 악용해 사기를 쳤다 걸린 국내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9일 금요일 우리은행 600억대 횡령입니다. 27일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가 6년 동안 614억 원을 빼돌렸다가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2012년에서 2018년 동안 3차례에 걸쳐 횡령했으며 이는 이란의 가전업체에 우리은행이 송금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 예치금이 아닌 기업 간 거래를 횡령한 것으로 일각에 충격을 주었으며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인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29일 금요일 북의 군사기밀 넘긴 장교입니다. 28일 국방부 검찰단은 현역 장교 A 대위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군 전장망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해킹 시도에 도움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대위는 2020년 3월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연결되었으며 수차례 군사기밀 및 군사 자료를 북에 넘겨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A 대위는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통해 군사기밀을 촬영해 북에 보냈으며 해킹 장비 포이즌 탭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공범 민간인 이모씨도 밝혀졌습니다. 이모씨는 지난 2016년부터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현역 장교들을 포섭하는 등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행해 가상화폐 약 6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북한 공작원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통해 단선 연계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수사에 어려움을 주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29일 금요일 범죄 피의자 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입니다. 28일 경찰이 N번방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전자기기 등을 해킹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 등을 빼내는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범죄는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이용, 압수수색 전 시간 동안 전자기기 증거 파기의 용이성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국가기관이 변화한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기에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온라인 수색을 시행하다 2017년 엄격한 적용 요건 하에 법제화하였습니다. 대상 범죄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소지, 내란죄, 테러단체 조직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5주차 뉴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5월 1주차의 핵심 뉴스들을 모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파라 김선달이었습니다. 안녕.